민주당 내부 상황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탈당을 선언한 의원들이 있었어요. 앞서도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4명이라고 했잖아요. 3명일 수도 있대요. 윤영찬 의원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답니다. 아마 윤영찬 의원의 이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사건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왔기 때문에 4명 탈당해서 지금 3명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해요. 자, 그 전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죠. 민주연구원의 현근택 부원장. 현근택 부원장이 요즘 총선 공천 앞둔 이 시점에 성희롱 문제가 터진 거예요. 성희롱 문제. 당연히 징계 얘기가 나왔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개입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됩니다. 어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 공천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자, 친명계와 비명계 갈등이 커지는 이 시점에. 자, 일단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성희롱 사건, 현근택 부원장 성희롱 사건이 뭐예요? 이제 이 현근택 부원장이 지역에서 이게 그 성남 중원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주변 인물들과 송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역 정치인과 그 지역 정치인을 수행하는 50대 여성 수행비서가 있었는데요. 그 두 사람과의 같이 하는 자리에서 이 현 부원장이 너희 부부냐, 같이 사냐, 뭐 또 그 밖에 좀 불미스러운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아, 남녀 두 사람한테?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50대 여성 수행비서를 앞에 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 비서는 또 결혼을 한 기혼자 신분인 걸로 알려졌거든요. 기혼자에게 다른 외부 남성과 결혼한 사이냐, 부부냐, 뭐 행실이 그렇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 성희롱이고 불쾌감을 느꼈다. 이런 피해자의 호소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겁니다. 이 당사자가 저희도 연락을 해보니까 이 현근택 부원장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예, 그런데 초반에는 어떠한 입장을 별로 듣지 못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건에 대한 진실성을 조금 더 확인해봤는지 그 이후로 한 전화 통화가 10통 정도 내리오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자리 끝난 다음에 전화가 온 거군요. 그 자리에서는 사과를 한 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사과한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여성도 그 이후에 이제 문제를 의식하고 항의성 전화를 한 거였고 이제 현 부원장에게도 알린 거였는데 그 당시는 별 반응이 없다가 추후에 이제 10통 넘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이제 뭐 사과하는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이미 뭐 피해를 많이 느껴서 그 당시에는 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더 이제 언론에도 알려지면서 공론화될 조짐이 보이니까 현근택 부원장도 그 언론 보도 난 그 해당 날짜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지금 현 부원장 입장은 뭐예요? 뭐 아까 지금 죄송합니다. 자막 보니까 술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당시 이미 본인이 너무 취해 있던 상태여서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그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아도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피해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사과를 드리겠다는 마음뿐이다 이렇게 다소 모호한 사과를 내놨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제 당사자들 간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거고 아마 당 차원에서도 징계라든가 여기서 더 논란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대처에 나서겠죠.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의 뭐 성희롱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파만파 커지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저 사진입니다. 자, 현근택 부원장 징계 얘기가 당연히 나오죠. 근데 이 징계 얘기를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았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이 당에 뭐 윤리와 관련이 있나? 아니에요. 근데 누구랑 주고받았느냐?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 지금 병실에 있는. 예, 맞습니다. 저게 지금 시간을 보면 어제 그 오전이거든요. 먼저 정성호 의원이 부산대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부터 꼭 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부터 저 화면에는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로 이제 이재명 대표 퇴원이 예정됐다고 하니까 정성호 의원 입장에서는 메시지를 이렇게 내라라고 했는데 한 5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료진에 대한 감사 인사 조언에는 별다른 답을 안 하고 5시간 뒤에 이재명 대표가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저런 질문을 하거든요. 자, 현근택은 이재명 대표가 먼저 묻습니다.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희롱 발언 문제에 대해서 이 현근택 부원장도 지금 그 예비후보 총선 예비후보 적격 심사 중인 걸로, 그러니까 아마 등록을 했으니까 적격을 받았을 텐데 총선 출마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정 의원이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 공관이 컷오프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컷오프. 예,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공천을 못 받는다 이 정도 수위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당원 자격 정지가 아니라 당직 자격 정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공천 자체가 아예 불가해진다 이런 수위는 아니지만 공관위에서 컷오프 될 가능성이 높으면 공천을 못 받는 건 기정사실인 부분이기도 자, 한데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아까 다시 그 그래픽 주세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대표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성호 의원이 그러면 엄중 경고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로 다시 답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자신의 최측근 현근택 변호사가 현근택 부원장이 총선 공천 앞둔 시점에 정말 터져나와서는 안 된 개인적으로 정치적 치명상이 될 수도 있는 성희롱 문제에 휩싸였습니다. 당에서 지금 당무감사 들어가는데 이 진상조사 들어가는데 두 사람이 이걸 미리 주고받은 장면. 근데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민주당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근택은 어떻게 할까요? 병상에 있다는 이재명 대표의 저 질문부터가 일단 부적절한 겁니다. 민주당에는 징계를 논의하는 공식 기구가 없습니까? 그 기구에서 저 문제를 놓고 그 기구의 판단을 받아서 최고위는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의결을 하는 곳인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누가 뭐래도 이재명의 최측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좀 세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컷오프 대상, 공천 컷오프 대상까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바로 엄중 경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뜻이고 당의 결정이고 당의 결정은 이재명 대표에게 달렸다라는 것을 저 문자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친명이라고 하는 현근택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앞으로 공천에서 친명은 살고 이재명 만세를 외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자이다.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도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으로 가고 원칙과 상식에 있는 의원들도 탈당을 한다고 그러고 이낙연 정말 민주당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런 정치인들도 지금 신당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 문자 더더군다나 병상에서 지금 저런 걸 챙기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실 이재명 대표의 본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근데 정성호 의원이 당무를 논할 자리에 있느냐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대요. 그동안 정성호 의원 언론에서는 친명계 좌장 그랬잖아요. 여기 정성호 의원은 그동안 어떤 입장을 보여왔었습니까? 아무래도 사시 동기이기 때문에 오래 알았던 사이다 그러면서 본인이 뭐 보스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같이 동지적인 관계인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야죠. 좌장이라는 표현도 다소 부담스럽다. 그냥 조언을 해주는 정도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뭐 물론 조언을 얻는 과정이었겠습니다만 정성호 의원이 어떻게 하라 지시하고 이재명 대표가 또 저렇게 깍듯이 존댓말을 쓰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렇게 묻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친명계 의원과 대표 간의 교류가 일정 부분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게 드러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특히나 이제 당직이 없는 정성호 의원이 그 당원에 대한 징계 문제, 그러니까 당직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놓고 본인이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는 것 자체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뭐 사당화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비명계에서 오늘 오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성호 의원은요, 지금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냥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선제적 대응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이 대표뿐만이 아니고 당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에게도 본인은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 그 현근택 부원장 얘기도 본인이 먼저 이렇게 하라고 한 메시지는 공개가 안 됐고 그 뒤로 이렇게 잘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 중에 이제 뒤에 이재명 대표 발언만 캡처가 된 거다 이런 해명도 했습니다. 글쎄요, 정성호 의원이 저런 문자 메시지를 뭐 의도적으로는 아니겠습니다만 뭐 저기서 문자 메시지 보면은 뒤에 있는 카메라 기자들 다 본다는 것도 알 텐데 여러 저런 케이스가 많았었는데 왜 노출을 시켰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성호 의원. 이재명 대표 특별면회 신청해서 지금 여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 정진상 뭐 이런 분들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에 또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시중에는 이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이런 비닐이 이렇게 부착돼서 촬영에 잘 안 찍히는 그런 게 있다는데 정치인들이 한국 정치인들이 좀 저거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런 게 이제 부분 찍히니까 계속 어떤 오해를 증폭시킬 수가 있고요. 자장이라는 말은 공식 직함이 아니죠. 그러나 그 역할은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 시장과 국회의원으로 또 꼭 뭐 고시도 동기고 또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안 되는 숫자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요. 정치에서나 뭐 제가 이제 저도 전공이 행정학이라 공식적 결정보다 비공식적 결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상적 뭐 회의를 해보면 회의 시간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담배 피우러 나간 시간, 그 담배 피우면서 뭔가를 또 동의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도 꽤 많고 그래서 정치라는 게 그런 어떤 비공식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정말 기계적으로 모든 위원회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독일 속담에 보면 소세지와 정치의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면 좋아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불가피하게 어떤 역할을 즉 공식과 비공식이 다 공존하는 게 또 우리 일상이기도 하고 정치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저런 역할 그러니까 대표가 저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조언하고 자문하고 주고받고 이런 이야기가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다 뭐 대표의 지시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예. 과정의 하나를 보여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문제는요. 이게 논란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현근택 부원장이 지금 누구와 다음 총선에서 당내에서 경쟁을 하느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근택은 이재명의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현근택 부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자, 뭐 지금 권칠승 대변인 얘기까지는 뭐 들어본 걸로 하고요. 바로 이 사람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분이 탈당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바뀔 수도 있대요. 먼저 보시죠. 참 왔습니다. 아 여기 왜 왔어? 여기 종로당이고. 아 됐어! 어디 하프라 형님! 오늘 감히 이제 제 동생 칼 묶어서 어디로 여기! 너 기다렸어요! 아 배신자로 무슨 왜 오더라! 지금 뭐 당내 문제에서 앞으로 계속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성희롱을 한 본인의 측근은 감쌌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그 대상자가 현근택 부원장이 아니었다면 저렇게 감쌌을까요? 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성희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잣대는 두 개죠. 자기 측근이면 봐줘야 되는 거고 자기 측근이 아니면 엄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지금 화면에 윤영찬 의원이 나오는데요. 윤영찬 의원이 잠시 뒤에 원칙과 상식 4명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어떤 기자회견? 탈당 기자회견. 언제로 지금 뭐 한 몇 분 안 남았네요. 예, 2분 뒤죠. 9시 40분에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그 비명계 의원, 현역 의원 4명이 공동 탈당하겠다 이렇게 오늘 오전까지도 밝혀왔고 예. 이원욱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막판에 지금 윤영찬 의원이 본인은 민주당에 남기로 결정했다 이런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기자회견 열리기 몇 시간 전에 네, 불과 뭐 한 지금 40분 예정이었으니까 한 30분 전에 이런 입장문을 낸 건데요. 그래서 오늘 회견에도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윤 의원은 이 입장문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 또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또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게 본인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전 정치에 입문할 때 민주당에 윤영찬이라는 벽돌 한 장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 마음 변치 않고 계속 가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4명 중에 지금 윤영찬 의원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현근택 부원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근택 부원장과 그 지금 경쟁하는 사이잖아요.
근데 현근택 부원장의 이 문자, 이를 둘러싼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 간의 문자가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현근택 부원장 성희롱 문제를 봐줘야 된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는 현근택 부원장을 봐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봐줬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윤영찬 의원은 공천 결국은 탈락. 공천 탈락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탈당을 결정했을 것이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저게 공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현근택 부원장이 공천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럼 무리수를 둘까? 민주당에서. 그렇죠? 이제는 저 이재명 대표가 봐주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예. 공개가 되면서. 언론이 다 하니까.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 그러면 내 경쟁자가 성남 중원에서 없다. 민주당 내에서는. 어허.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남기로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4명은 늘 함께 움직였습니다. 뭐 조웅천 의원도 그랬었고 잠시 뒤에 이제 종천 의원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여러 명 나오는데 계파도 조금씩 달라요. 원래 정치를 시작했던. 근데 특히 윤영찬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 탈당을 이미 뭐 선언을 했고 곧 내일 모레면은 지금 당 떠날 분의 계파잖아요. 그러니까 떠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떠날 거다라고 예상이 됐던 분이 윤영찬 의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을 떠나겠다 이런 이제 발언들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관련해서 이제 협상을 진행할 때 그 이낙연 전 대표를 수행했던 현역 의원, 유일한 현역 의원도 바로 윤영찬 의원이었거든요. 기자회견을 그만큼 같이 이제 활동을 할 시작하겠습니다. 걸로 알려져 왔었습니다. 자, 탈당 기자회견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치에 이익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우선 불의의 정치 테러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이재명 대표께 위로를 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왜 이 길을 가는가?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한국 정치에 이익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이것이 어찌 정치입니까? 이의가 있으면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토론과 설득이 없는 정치도 있습니까? 노무현이 3당 합당을 반대하며 손들고 외친 말입니다. 당시 노무현의 절규 중에 회의라는 단어를 정치라는 단어로 바꾸기만 한 것입니다. 우리 세 사람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 길을 가는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다면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재명 정치와 싸우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심 때문입니다. 이 비정상 정치에 숨죽이며 그냥 끌려가는 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민심 때문입니다. 어느 쪽도 선택할 수가 없다는 민심이 3분의 1이 넘는데 여기에 응답하는 정치가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윤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0%의 국민은 윤 정권이 이렇게 못하는데도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동도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습니다. 끝내 윤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방탄정당, 패권정당, 팬덤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삼총리께서 진심 어린 충고를 했지만 어떤 진정성 있는 반응도 없었습니다. 선거법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대표 본인이 한 말입니다. 의원총회와 전당대회 결의까지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선거 유불리를 이유로
자, 김종민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문 낭독 중이었는데요.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윤영찬으로 오늘 아침 8시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뉴스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막판에 윤영찬 의원 지금 아까 3명 탈당 이렇게 얘기, 3명이 모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마 그 기자들에게도 사전 보도 회견문이 배포가 됐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지금 4명이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직전에 이제 윤영찬 의원이 이런 입장문을 내면서 급하게 3명으로 이제 수정된 모습까지도 보일 수 있었는데. 자, 이건 이제 자료화면이에요. 이때만 해도 이제 윤영찬 의원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자회견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의원들이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이원욱 의원 라디오 나와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측으로부터 조기 통합 선대위 제안을 받았다. 그걸 중재안으로 제안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전까지 우리가 말한 조기 통합 비대위를 받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응할 수 없다. 우리 4명은 공동 탈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원칙대로 간다라는 의지를 보였었는데 윤영찬 의원이 이렇게 되니까 그 기자회견 직전에 지금 바깥에서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도 다소 비통해하는 표정과 말들이 나왔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관련된 거 지금 뭐 기자회견 하니까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고요. 원칙과 상식 이 기자회견이 있는다고 하니까 민주당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조응천 의원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친명계 의원들이 이 출판 기념회장까지 가서 만류를 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조응천 의원님은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고 균형 감각을 가지면서 민주당이 발전해 나가는 길에 조응천의 역할은 바로 민주당에서 그런 역할이다. 탈당 결심을 만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잘한다. 후배들 버리고 딴 생각하시면 반드시 발병이 납니다. 저는 우리 조응천 의원과 항상 우리 민주당에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 얘기를 왜 조응천 의원과 함께 한다는 얘기를 기자들한테 하는지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자, 그러자 조응천 의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 폭력 그리고 모르는 척하는 교사 들어보시죠. 지금 얘기하는 단합은 삥 뜯고는 친구라고 하는 일진과 같다. 그러고서는 단합하지 않는다고. 그럼 언제까지 삥 뜯기고 그러고 살아야 될까요? 선생이 그걸 보면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이 오히려 삥 뜯긴 놈한테 뭐라고 그래요. 주류 정치인의 강압적인 단합 요구, 원팀 온보이스 요구, 결국은 당내 민주주의의 말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숨쉴 공간이 없습니다. 당대표께서 지금 변화 없으시면 그대로 탈당하시겠다는 점. 이제 뭐 남은 초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신당 합류는 이제 그거는 우리 의원들하고 좀 얘기를 해야죠. 근데 어쨌든 뭐 의미 있도록 할 겁니다. 네, 비록 친명 의원들의 만류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뭐 타이밍 한참 지난 거고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민주당이 지금 문제다라고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은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남는 게 좀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갑자기 탈당해서 빠지고. 자, 이 국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회의원들의 가장 일 목표는 재선되는 거죠. 그게 이제 1번인데 어쨌든 뭐 그걸 속마음을 그대로 국민한테 이야기할 수 없고 명분은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걸 내걸고 저렇게 원칙과 상식을 같이 해왔는데 거기서도 결국은 본인의 이익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런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래된 이야기지만 부산에서 서울 올 때 배룩 스마를 데리고 오는 게 국회의원 3분 모시고 오는 것보다 더 쉽다 이런 말이 있듯이 국회의원 각자의 생각들이 워낙 다르고 또 그 이해관계가 달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민주당에 있어서 이런 민주당의 외곽을 더 확장하고 국민들로 지지를 받으려면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서 좀 파격적으로 포용력을 발휘했어야 합니다. 파격적 포용력. 예.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가장 외연이 넓어지는 어떤 경계에 서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뭐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청와대 비서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분이 이쪽으로 모셔왔을 때의 그 민주당의 확장성 같은 걸 생각했을 때 좀 더 이 부분에 좀 경각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원칙과 상식의 이런 탈당 기자회견도 결국 오늘 현근택 이 문자 파동 때문에 이게 다 그냥 스텝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새로 처음부터 좀 이렇게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